굉장히 마케팅으로 유명하신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이 책에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소비자는 자신과 비슷한 입장의 소비자에게만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경향이 있고, 이 SNS라는 공간이 더욱이 자신이 꾸며 놓은 마치 집과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발적이고 약간 직시성이 있는 얘기들, 솔직한 얘기들을 담아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라는 얘기들로 지금도 많은 그 빅데이터라고 하면 많은 시장의 마케터들이 조금 접근을 하려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좀 총망라해서 이 주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빅데이터라는 것들을 우리가 최근에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여론의 반응이나 소비자의 인식 태도 같은 것들을 짚어내야 할 텐데, 과연 어떻게 데이터를 보는 것들이 이 상황에서 적합할까?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여러 가지 관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금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데이터가 크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바꿔 말하면 '데이터가 크면 뭐가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늘 분석할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 리서치 데이터를 주로 다뤘었는데, 거기서는 그 좀 조사를 많이 한다고 해 봤자 한 1,000명, 1,500명 정도를 조사를 하거든요. 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런데 빅데이터는 보통 뭐 10만 건, 100만 건은 정말 우습게 넘어가는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뭘까? 어떤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크게 한 이런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빅데이터다 보니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야? 그러니까 빅 이슈를 짚어내는 것들이 있죠. 그건 뭐 트렌드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 트렌드가 굳이 아니더라도 경향성이나 어떤 붐 같은 얘기들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굉장히 작은 얘기들을 유의미하게 짚어낼 수 있다라는 지점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인제 리서치 같은 분야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는 1,000명의 10%라고 해 봤자 100 명이고, 뭐 1%가 이 제품을 좋아한다라고 해 봤자 뭐 10 명이고, 이러면 대표성이라는 게 많이 사라질 텐데, 빅데이터에서는 10분의 1 이든 100분의 1 이라고 해도 굉장히 어쨌든 일정 규모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발견하고 싶고 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 "데이터의 끝은 예측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 예측을 하려면 어느 정도 조짐이 있는지를 또 발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두 가지 얘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저는 분석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중에 일부 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라는 얘기들을 해야 될 테니까요. 제가 그 코로나를 지금 짚어 보면서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을까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트렌드라고 했을 때에 기반이 되는 어떤 언어 표현의 변화로 짚어보면 '조금 더 선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뭐 욜로, 소확행 이런 얘기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욜로가 소확행으로 바뀌고, 소확행이라는 키워드로 많이 양산됐던 트렌드들이 비대면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오면서 또 다른 문화들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SNS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키워드,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그 자발적으로 내뱉는 언어 표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는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언어 이론이라는 것 자체도 어쨌든 그 언어가 사용되는 가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그 외면적 현상의 밑바탕이 되는, 그러니까 내면의 수면 아래에 깔려 있는 그런 정신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원리들을 좀 체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저도 그래서 여기서 좀 그 감을 얻어서 분석을 해본 게, 이 비대면이라는 키워드와 어떤 키워드들이 조금 자리하고 있을까를 제가 한 2 월, 3 월부터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비대면이라고 하면 비대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논할 테니까 그 다른 방향에 있는 키워드를 하나 잡고 싶었어요. 그게 뭐 아까처럼 욜로나 뭐 소확행이나 이런 키워드들도 있겠지만, 이 원격이라는 키워드가 비대면과 과장 이전까지 흡사하게 사용이 됐던 키워드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원격에서 비대면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유사한 의미로 넘어갔을 때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게 월별로 보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3 월, 4 월, 5월, 이때가 인제 3월 달에는
계약이 연기가 됐던 시점이어서 가장 소비자의 그 비대면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졌던 시기이고, 그게 불과 2달 사이에 얼만큼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했던 건데, 파란색 원이 지금 그 비대면이죠. 예, 여기가 비대면, 여기가 지금 원격이라는 키워드인데, 요게 3월에는 굉장히 혼재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4월과 5월로 넘어가면 두 단어의 쓰임새가 점점 분명해지는 것들을 발견을 했고, 물론 지금은 더 하겠죠. 그래서 비대면과 원격이라는 키워드가 어떤 그 의미를 가지는지를 같이 붙는 키워드들로 그냥 심플하게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들이 나오는데요. 뭐 비대면과 원격이라는 키워드 말고도 많이들 아시는 랜선이라는 키워드가 또 있죠. 뭐 인스타그램에서 랜선 이모, 뭐 랜선 집사 이러면서 그 타인의 뭐 동물들, 고양이, 강아지, 뭐 아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감도를 표시하는 용어로 쓰이는데, 정리를 하면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묘하게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격은 거의 이제 PC 뭐 아니면 조정 뭐 리모트 이런 의미들을 많이 담았어서 굉장히 일방향적인 키워드인 거죠. 그 한정적으로 사용이 되고 주로 이제 사물에 쓰이던 용어였는데, 비대면이라는 이런 코로나 상황이 닥치면서 그 비대면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커지지 않았을 때 조금 대체해서 사용이 되었던 용어고요. 뭐 랜선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뭐 친근함의 표현, 조금 각이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비대면은 기존에 대면하지 않았던 것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굉장히 사람과의 관계를 짚어내는 경우가 많았고 굉장히 쌍방향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랜선이나 원격이나 이런 키워드들은 굉장히 많이 비대면으로 대체가 되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비대면을 가지고 비대면이 되니까 좋은 것들과 좋지 않은 것들을 구분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것들은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건 이 인간관계에 대한 불편했던 것들, 그로 인한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완화되었다라는 부분이죠. 이 그 스트레스의 그런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뭔가 직장의 상사분, 뭐 동료, 동기들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늘 마주쳐야 하는 사람들. 반면에 반대로 얘기하면 비대면이어서 안 좋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주로 이제 3, 4, 5월이 지나고 그 이후가 지나면서 대화가 부족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집에 있는 것들은 좋은데 늘 마주쳐서 어쨌든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사람들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들은 좋은데, 대신에 굉장히 친근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마주치지 않게 되니까 심심하다라는 거예요. 주로 이 대상들을 봤더니 뭐 친구들도 있고 친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택배 같은 분들도 굉장히 마주칠 일이 없다. 뭐 배달하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얼마 전에 저도 참 그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지만 이런 얘기를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택배 받았다고 감사 문자 하지 말자. 굉장히 힘들다. 누가 보내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꼬박꼬박 그 감사하다고 막 웃음 표시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인제 그분들한테 너무 고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표현이 왜 많이 늘었을까?' 물론 쇼핑 자체도 늘었지만 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SNS에서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택배를 얘기할 때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언제 많이 있었을까? 보면 3 월과 9월, 우리가 그 코로나 상황에서 3월 달에 이제 팬데믹 선언이었죠. 2월 달은 뭔가 그런 종교에 따른 그런 확산세였었고, 9월 달은 8월 달에 그 광화문 집회 같은 것도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굉장히 그런 확산세가 높아졌을 때예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꼭 들어맞는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런 코로나 여파가 세지고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시 집에 소위 "갇힌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무언가에 감사하다는 것들을 표현을 했죠. 연간으로 좀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들쭉날쭉하지만 단연코 2020 년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들이 하나 있었고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반대로 그게 또 2021 년이 지나서 우리는 더 지금 최근에도 코로나라는 상황이 안 좋아졌으니까 '굉장히 커졌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는 쉬운데, 또 지금 한 제가 5월 말까지 정도의 데이터를 봤을 땐 2020 년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약간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건 굉장히 2020년도에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뭔가 대화를 더 안 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본인도 모르게 나타난 일종의 어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분석을 해 왔지만 이런 같은 맥락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현상이 당근마켓에 대한 거였어요. 제가 이런 써 놓은 글들을 다 읽어 보실 필요는 없지만 궁금한 부분은 그런 거였었던 거죠. '도대체 중고나라랑 당근마켓의 다른 건 뭐야?' 이런 부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라는 그런 내가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 있었던 환경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뭔가 스스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당근마켓이 참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면서 의미가 있고 뭔가 나누는 활동들이 되고 '이걸 하는 내가 너무 재밌어.'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 가지로 분석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 봤지만 좀 요약을 해 보면 제가 인제 중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근마켓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굉장히 비대면이어서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친근하게 내가 대화를 할 수 있고 뭔가를 나눌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앗아간 환경에 대한 대체 플랫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은 보통은 중고나라 같은 것들은 이용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든 그 구매자와의 그런 그 밀당들을 하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선을 찾으려고 쪼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는 활동들을 보이는데 이 당근마켓에 얘기하는 사람들의 뉘앙스를 보면 굉장히 '내가 뭔가를 팔아서 수익을 챙겼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뭔가를 나눠서 기분이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게 인제 '판매자의 선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하게 됐고요. 구매자도 굉장히 뭔가 친절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동네라는 어쨌든 그런 경계선 내에서의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경계선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이전까지 생각해 보면 동네라는 그 환경이 주는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옆에서 누가 사는 것들도 마주치기 싫어하기도 하고 동네에 있는 맛집은 맛집이라고 치지도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는 동네라는 상권이 중요해졌을까? 물론 나가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요 동네가 안전하다.'라고 또 '친근하다. 내가 친근함을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다. 물리적 거리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인식상에 많이 생겨났고 '그것들이 하나의 굉장히 재미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큰 데이터 빅 이슈로 좀 읽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인제 반대로 그 작은 이슈들을 좀 짚어본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 2020 년도 그러니까 2019 년도 12 월과 2020 년도 1월 사이에 저희가 그 보고서를 하나 발간을 한 게 있는데 그 '새해 목표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라는 주제로 그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인제 1월 첫 확진자가 1월 20일 날 나왔으니까 이미 인제 새해 목표는 다 얘기를 한 상황은 벌어졌으니까 고거가 반영이 안 된 건데 보면 2020 년대 초만 하더라도 지금처럼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물론 새해 목표를 언급할 때 지금처럼이라는 용어를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이기는 했죠. 새해 목표로 시험 취업하고 싶어요. 대학 가고 싶어요. 아니면 여자친구, 결혼 이런 얘기를 훨씬 더 많이 얘기했었을 테니까. 근데 주로 인제 그 젊은 층이 지금처럼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희가 그때 인제 이런 작은 얘기들을 가지고 뭔가 이런 '세대가 바뀌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세대의 어떤 특정 제너레이션의 그런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고 이거를 저희 인제 컨셉 기획팀에서 자존자족이라는 그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들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물론 인제 무너졌죠. 2020년 2 월부터 시작해서 3월 이어지면서 코로나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지금처럼이라는 단어는 사라졌죠. 그래서 올해도 한번 데이터를 봤더니 계속 그 지금처럼이라는 얘기들이 늘고 있었는데 "요게 꺾였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한 가지 주더라고요. 단편적인 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런 양쪽의 관점들을 모두 다 좀 읽어야 된다라고, 그게 오히려 빅데이터가 주는 어쨌든 해안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우리는 그냥 인사이트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저보다 더 많이 연구를 하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각 분야에 정통하신 분들이 모여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약간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인제 이후에 여러 가지 코로나를 분석하면서 가지고 있는 관점, 생각들을 말씀을 드려 봤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코로나라는 것들을 분석을 할 때도 쪼끔 작은 얘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좀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작은 얘기를 해석을 할 때는 무엇보다 그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돌아서 왔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단계별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 작년에 K 방역이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SNS에서 국가 정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칭송하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심지어 그 리서치 결과가 제가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 그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들이 거의 한 2배 정도 가까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생활상을 얘기할 때 우리의 인식 속에 남아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변화된 게 뭐냐라고 하면, 정말 저는 어디 가서든 자신감이 늘었다. 이제는 그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옛말이 돼 가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으로 인제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든 코로나가 종식이 되든, 이런 그 지금 세대들 20-30 대가 가지고 있는, 또한 40대 초반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착화된 생각들은 굉장히 길게 이어질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요. 근데 궁금한 것들은 하나 있죠. 이게 단순히 K방역의 성과일까? 아니면 정말 BTS 뭐 영향이 있겠죠. 굉장히 높겠죠. 뭐 BTS 좋죠. 근데 그 이후 그 이전에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보여줬던 성과가 딱 K방역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인정을 받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뭐 빠르게 재건한 나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굉장히 위상을 드높였던 그런 선수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쪼끔 다른 관점인데, 이들이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그런 우리가 비교하는 금융 위기나 IMF 시절과 같은, 어쨌든 오히려 어찌 보면 그거보다 더 큰 전 세계적인 현상을 겪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를 고민을 해볼 때 몇 가지 조금 이전 히스토리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히스토리 속에는 지금 이 세대, 즉 계속 말씀드린 20-30 대가 어떤 세대인지도 우리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 가지 그 작년부터 그 어떤 강연 자리가 있을 때마다 활용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자료인데요. 보시면 2000 년대 이후 20 년을 보면 굉장히 유독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꽤 괜찮네.'라고 인식이 될 만한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2000 년도 밀레니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002 년도에 월드컵 4강 신화가 있었죠. 굉장히 너무 놀랄 만한 일이었고, 우리나라가 2003 년이 되면요, 10,000,000 영화 시대를 열었어요. 혹시 여기 10,000,000 영화가 그 어떤 영화인지 아시는 분, 네, 채팅 한번 남겨 주세요. 그 멀티플렉스라는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한국 시장, 맞아요. 실미도 맞아요. 그 굉장히 그 우리나라 영화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때부터 몇 년 동안 이 바로 2004 년도에도 1,000,000 영화 4년 5년 하면서 나오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부터 먼저 그 개봉을 하자는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이 좀 있었죠. 2007년 8 년은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지만 오바마라는 그런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고,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강남스타일 이전에는 웹툰, 그 네이버 웹툰이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매출이 더 높았던 시기가 있고요. 오바마가 재선이 되면서 12 년도에는 빅데이터가 등장을 했고, 그렇게 지금 12 년, 13 년까지도 굉장히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런 이슈 속에서 40대 50대 분들은 자랑스럽죠, 굉장히.
이제야 뭔가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아 굉장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괜찮아지겠네.'라고 하지만 정작 그 자녀 세대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뭐 '강남 스타일이 당연한가?' 뭐 이런 얘기 있고 멀티플렉스를 보면서 자란 세대에는 '그게 어떻게 느끼는 거지?' 라는 것들이 좀 궁금할 수도 있죠. 그 또 한 축은 2015 년도 이후에 보면 우리나라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어요. 그 4차 산업혁명, 가성비 혼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마켓컬리 뭐 BTS 있죠, BTS. 그 일본 불매운동. 여기가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바뀌어지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들은 '집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안타까움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 굉장히 뭐 다른 나라 보면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뭔가 뭐 여러 가지 그 성상품도 굉장히 많이 팔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데이팅 앱이 많이 나가고. 근데 우리나라는 집에 있는 게 익숙한 거예요. 혼술, 홈트 이런 얘기 지금 처음 들어보신 거 아니잖아요. 작년에 들어보신 거 아니시잖아요. 거기다가 2017 년 18년 넘어오면서는 그 마켓컬리라는 브랜드가 새벽 배송, 샛별 배송으로 시작을 한 그런 배송을 하고 이어서 뭐 무슨 빠른 배송들이 굉장히 물결을 탔어요. 쿠팡의 로켓 배송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거, 온라인 쇼핑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죠. 인터넷 너무 잘 돼요. 그 홈트, 혼술 다 예전에 해 봤던 거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그 상황에서 벌어진 것들이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여행 산업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고 우리가 그 여행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돌이켜 보면 이게 코로나로 막힌 여행이라기보다는 일본 불매 운동이 19년 7월 8 월에 있었어요. 뭐 불매라는 키워드를 앞에 달지 않고서라도 내 자체가 그냥 구매를 덜 하게 되면서 매출의 정체로 이어졌고 그의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면서 그런 식으로 일상화되고 습관화되고 있다라고 그때 당시에 연말까지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다들 일본 안 간다고 했었는데 일본은 여행 산업에서 비춰볼 때 그 이전까지는 19 년도까지는 해외 여행하면 30%가 좀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 대해 여행 가는 게. 그러면 일본에 수혜를 입었는지 '일본에 안 갔으면 어디를 갔냐.'라고 했을 때 베트남 이런 데도 좀 가긴 했지만 사람들이 잘 안 갔어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참고 있었던 거죠. '이 시기 지나면 갈 수 있을 거야. 갈 거야. 사회적인 분위기가 줄어들 거야.'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우리가 세대를 얘기를 할 때 뭐 밀레니얼 세대, MZ 세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요. 이들이 지금 몇 살이나 됐지?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 한 3-4년 전만 해도 "90 년생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면 90 년생이 2020 년도에 11 살이었고요. 벌써 인제 30 대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MZ 세대라고 하면 한 요 정도 한 85 년생 이후부터 요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2000 년생들이 20 살, 21 살이 된 때 코로나를 맞이했던 거죠. 그럼 이 안에 겪었던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겪었던 세대라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굉장히 30-40 대와는 굉장히 다른 환경 속에서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세대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 X세대, Y세대, G세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는 세대는 요 Y세대죠. 81 년부터 96년 요 뭐 X세대는 80 년까지 요렇게 뭐 선명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요런 세대들이 지금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하고 G세대는 뭐 지금 한 10 대부터 한 24 살까지 네 요런 세대를 얘기를 하는데 MZ 세대는 요 중간에 있는 세대고요. 요거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가 Y 세대인 거잖아요. 그 X 세대 자녀가 G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들이 이들한테 뭘 가르쳤을지를 생각을 해 보면 굉장히 지금 세대별로 굉장히 다른 어쨌든 인식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겪고 어쨌든 그 이후에 인식이나 태도가 달라진 세대들은 Y세대의 절반 그러니까 90 년대 이후부터 태어난 세대들이 될 거고요. 더 가면 아직 뭐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도 많지만 어떤 알파 세대라고 부르는 밀레니얼 세대의 자녀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의 코로나를 겪는 세대의 인식과 자라나는 환경과 이전의 금융위기 뭐 그리고 음
IMF를 겪었던 세대 간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서 요 간극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리해 보면 그래도 이들이 비교적 큰 동요 없이 이 지금 이 세태를 겪어내고 있는 것들이 이 세대만이 가진 굉장히 인터넷 정보에 빠르고 또 경제적인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요. 위기를 캐치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애초부터 구분하지 않는 그런 세대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인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향성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앞서의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 온라인이 잘 갖춰져 있었고 이미 굉장히 여러 가지 자신감을 형성이 될 만큼 축적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주식 얘기 잠깐 많이 좀 해 볼게요. 이런 세대들이 지금 아까 뭐 "경제적 수준이 높아서 위기를 캐치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주식 많이 하시니깐 아실 거예요. 2020년 3월 19일 날 뭐 18일 날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요때 코스피가 최저점을 찍었죠. 그러니까 요 한 2 월부터 3월 초부터 요 인제 하락을 맞이했고 요때부터 인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건데 이거 뭐 10 월까지만 보니깐 뭐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전 기간 최근까지로 기간을 보면 굉장히 많이 코스피가 올랐고 대부분 삼성전자가 올랐잖아요. 이때 많이 얘기 나온 게 동학농민운동이라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언제부터 나왔는지를 쭉 찾아보니까요. 2020년 3월 10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앞에서 보면 요 시기예요. 요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 뭐 3월 한 6 일이라는 얘기들도 있으니까 요 언저리일 텐데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모두 다 아시듯이 주가를 주식을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40대 50 대는 "야 이거 정말 위험해. 너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하고 있었고요. 근데 돼서 모르겠어." 뭐 모르겠고 "야 이거 주식이 계속 떨어졌다."고 하니까 20대 30 대가 계속 주식을 산 거죠. 제가 이게 왜 재밌었냐면 이 기사를 제가 주식 분석하면서 이 기사는 아니었는데 요 시점에 기사가 하나 나왔을 때 굉장히 뭔가 불안하다는 뉘앙스가 있고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큰일 난다.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분석을 해 보면 댓글을 "누가 얘기한 거야?"라고 하면 40 대거든요. 20 대는 자기네 얘기인데 반응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그냥 내 식대로 간다. 그래서 주식 분석을 할 때 저희가 저희는 이제 검색되는 키워드들을 보니까 '어떤 키워드들을 가지고 주식을 볼까? 사람들이 뭘 검색하는 태도를 볼까?'라고 평가를 이제 나름대로 해 봤을 때 '주식 사는 법으로 사람들이 검색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연령별로 나눴던 거죠.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이 직관적으로 이해는 가실 테니까. 3월 14일 날에서 3월 19일 날 저점을 최고점을 찍었을 때 사람들이 주식 사는 법을 검색을 했던 것들을 보면 이게 색깔이 하얀색에 가까울수록 연령대가 높잖아요. 뭐 진할수록 높고 그런데 진할수록 젊은 연령대인데 여기 보면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이전에 앞서서 검색을 하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보면 좀 안 보여서 제가 약간 돌려 봤는데 돌려보면 요게 지금 파란색과 요 전 뭐 1924 요런 쪽이 지금 3월 14일로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고 나머지 뭐 35세 이상이 그다음에 검색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굉장히 한 8 월, 9월 넘어갔을 때 어느 정도 회복을 했었을 때 검색을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SNS상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거 기회야."라고 언급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주식이 일별로 등락률이 심했을 때 3월 14 일, 19일 굉장히 이때 높아지고 주식이 바닥인데 "야 이거 기회야." 이런 얘기들이 듬성듬성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구글 트렌드나 다른 데이터도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나타나잖아요. How to buy stocks라고 사람들이 검색을 똑같이 하고 뭐 일본어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주식 매매 방법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추이도 똑같이 나타나요. 전 세계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들어왔던 사람들 3월 달 주식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선언했을 때 주식 시장에 들어왔던 20대 30 대들은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 보면 SNS 감성으로 보면 굉장히 요 앞에는 스트레스 공포라는 얘기 많다가 굉장히 재밌고 "야 성공했어. 야 존버하자. 승리해. 행복해."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작년에 코로나가 심했던 만큼 주식 시장도 굉장히 이슈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약간 이원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들이 하는 얘기는 "주식이 재밌다."라는 거예요.
수익이 나니까 쏠쏠하고 재밌어. 근데 그전까지 바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뭐 짠테크라는 얘기들도 했었고, 뭐 한 4-5년 전이죠. 그 카카오가 시장에 은행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 재미라는 거를 느끼게 해준 거예요. 적금 뭐 도전 뭐 챌린지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SNS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주식은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건, 안타까울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느끼는 건 좋은데 '야 이거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라는 생각들은 기성세대를 할 수 있는데, 젊은 세대가 느끼는 다른 지점들을 보면 19년 대비 2020년 감소한 증권 관련 키워드가 증가한 키워드를 보면, 증가한 키워드의 장투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들은 이미 주식 시장이 꾸준히 성장했을 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돈이 늘어난다는 걸 본 세대인 거죠. 어쨌든 굉장히 장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다른 세대보다 더 높았고요. 그래서 2008 년대 금융위기와 SNS 반응, 그리고 뭐 사회 현상들을 좀 비교해 보면, 2008년 때는 금융위기가 났을 때는 그 금융위기를 맞이한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 세대들은 굉장히 더 이전에 IMF나 이런 것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상황들이 있었던 건데,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이전의 금융 위기가 역사인 거예요. 자기가 안 겪어봤거나 아니면 뭐 삼촌들이 겪어봤던. 그러면서 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두려움과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태도가 형성이 됐다라는 것들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요즘 뭐 비트코인 굉장히 핫하죠. 근데 요즘 작년 3월과 비슷하게, 제가 이건 제 느낌인데, 언론 기사들이 또 이런 기사들이 나와더라고요. "파티의 끝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칵테일 파티 이론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뭐 오히려 "펀드 매니저 말을 안 듣더라." 뭐 "이러면 다 끝까지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럼 요것도 지금 비트코인이 어떻게 갈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인제 작년에 굉장히 그 수익을 봤던 어떤 젊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이 작년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또 특히나 이런 펀드 매니저 전문가 얘기도 잘 안 듣잖아요. 본인이 공부하고 해서 장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또 움직이는 시장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감이 좀 들고요. 뭐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제가 인제 월별로 2020 년부터 2021년 그런 어떤 정책들을 쭉 인제 모니터링을 해 보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 해 보다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건 그냥 좀 패스를 하고요. 요 부분도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굉장히 코로나에 대해서 확진자도 늘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진 상황인데, 오히려 코로나를 언급하거나 SNS에서 얘기를 하거나 뭔가 검색하는 추이는 계속 낮아지더라라는 부분이었어요. 저희 인제 좀 다른 보고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건데, 사람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뭔가 빨리 긍정적으로 바뀌었을지를 인제 보기 시작을 했던 건데, 요거는 쪼금 스킵을 할게요. 앞에서 뭐 재미나 이런 얘기들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쪼금 그룹핑해서 감성들을 보면, 1 차로 1월 달부터 한 6월 달부터 이어질 때는 비상, 걱정, 고민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2 차에는 "무섭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3 차에는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저는 이 답답하다가 너무 신기한 표현인 것 같아요. '불과 2달 만에 답답하다고?'라는 생각들이 저는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어쨌든 독일에서 어떤 기자분이 취재를 오셨어요. 여기 오른쪽에는 뭐 저희 건 아닌데, 이분이 국가 여러 기관을 보다가, 네. 어쨌든 제가 좀 재밌는 지점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거를 독일 인터뷰하시는 요분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답답하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답답하다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옆에 계신 통역사분이 "답답하다"를 독일어로 통역을 못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없는 표현이래요. 우리나라만 있는 표현인가 봐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독일어로 제가 파파고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답답하다."라고 했더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요 프러스트니까 뭐 좌절 이런 식으로 해서 느끼는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좌절스럽다."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하는 표현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가 하는 표현들보다는 굉장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한 반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여전히 "괜찮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앞에는 좀 거시적인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제가 인제 뭐 브런치 이런 데 인제 많이 기재를 했던 내용처럼 소비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많이 떨어진 부분은 예측 가능하시지만 화장품, 패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졌고, 많이 오른 부분을 보면 요거는 인제 온라인에서 상품들을 얼마큼 클릭했는지를 지수를 보는 거예요. 실제 그 클릭이 구매로 이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클릭이라는 건 구매에 준하는 활동이라고 보고, 최대한 우리가 행동에 가까운 데이터이다라는 것들을 인제 저변에 깔고 가는 건데요. 어쨌든 증가 감소를 크게 한 영역을 보면 여가는 당연히 줄었겠지만 식품, 스포츠 레저, 가구 이런 부분이 늘었잖아요. 뭐 다들 인제 이미 뭐 많이 부분에서 아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인제 그 짚어보는 재밌게 봤던 부분만 하나씩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남자들은 제가 브런치에도 썼는데 화장품이 줄었어요. 스킨 에센스, 특히 올이나 이런 거 확 줄었잖아요. 그런데 팩 이런 건 늘었어요. 뭐 아이케어 안 떨어졌고요. 스크럽 이런 것도 많이 늘었어요. 청결제, 크림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다른 데이터도 있지만 집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오히려 그 케어를 받고 싶은, 그 케어를 하는 재미를 오히려 찾은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숨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그런 남성들이 늘고 있다라는 지점을 해석을 했었고요. 여성 패션 잡화는 뭐 늘고 줄어든 게 있는데, 여성들 분들이 인제 주로 소비했던 품목 중에 높았던 것들은 뭐 여행 가는 품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줄었으니까 좀 당연한 것들이고요. 패션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OOTD, 많이들 아시는 그 데일리 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 데이터를 계속 보다 보니까 2020 년도에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줄었어요. 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밖에 안 나가니까. 근데 OOTD라는 건 매일매일 밖에 나갔을 때 입는 일상복과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런 것들의 소비가 좀 줄어들고 옷 자체가 편안한 옷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러면 소비가 완전 줄었냐를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명품에 대한 소비는 굉장히 전 연령대에서 최근에 그것도 증가폭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요즘에 나오는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10 대들이 그렇게 명품 시장으로 많이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홈쇼핑 그런 시장에서도 보면 의외로 굉장히 뭐 한 달에 한 번, 뭐 몇 달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한 화려한 옷을 오히려 지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도 해서 굉장히 저는 그 뭐 OOTD가 아니라 OOTS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스페셜 데이를 위한 옷을 오히려 더 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화장품은 이제 뭐 여성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마스카라, 뭐 아이라이너, 뭐 속눈썹, 코팩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마스크 위랑 눈이나 뭐 코 이런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손톱, 네일 아트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가 늘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가구는 제가 작년에 가장 많이 분석을 한 거라서 저희 그 데이터랩 사이트 보시면 보고서가 정말 많을 건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그 보고서에서 미처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것도 데이터가 있지만 이 콤비 블라인드 같은 것들이 줄었어요. 이 창문을 가리는 용도잖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던 게 집에 있으면 창문을 오히려 더 가리려는 그런 소비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창문을 열고 있다라는 느낌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창문 커튼, 블라인드, 뭐 내 서재에서도 굉장히 창문을 항상 오픈해 두고 안에서 밖을 굉장히 보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많이 늘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공간에 대한 얘기들이 있죠. 정말 그 삶의 많은 부분들을 바꿨는데 가족과 함께 있다 보니까 내가 집에서 혼자 있는 공간이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아닌 거예요. 침실 같은 거 하나 그 남편분들한테 내어 주시지 않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생각을 할 때 굉장히 그 '집안 어디선가 혼자 있을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늘었던 게 굉장히 그 1인 가구가 많이 늘었다. 1 인용 제품이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까지의 여행은 일상 속에서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이제까지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여행으로 바뀌다 보니까 무언가를 굉장히 탈출하고 뭔가를 체험해야 되고 뭔가 명소를 가야 된다는 여행보다는 일상적으로 그들의 그 어떤 마을, 동네 이런 데를 좀 경험하고 맛집을 다니는 코스로 좀 바뀌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 집에서 갇혀 있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행에 대한 트렌드는 정말 다시 기존에 어쨌든 일탈을 위한 여행, 체험을 위한 여행, 명소를 가고 싶은 여행 이런 것들로 좀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탈이라고 하니까 그 렌터카를 좀 찾아봤거든요.
제주도 렌터카를 보면 여기 지금 나머지는 다 이제 익숙한 그 검색 키워드인데 전기차, 오픈카, 테슬라 이런 키워드들, 포르쉐 이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작은 데이터의 표본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그 어쨌든 새로운 경험으로 에이타를 좀 꿈꾸는 여행을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그 테슬라나 뭐 머스탱, 뭐 포르쉐 비싸도 이런 데이터 이런 차를 좀 타볼 거예요라는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었던 것들이 좀 특이했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육아는 뭐 나가지 않으니까 뭐 유모차에 대한 수요가 줄었고 주로 이제 애들에 대한 왕구, 장난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수요가 늘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재미있었던 건 그 여기에 이제 기재를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독박 육아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독박 육아가 왜 있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언급하는지를 봤더니 부부가 다 재택을 하면 좋은데 어느 한쪽은 또 재택을 하고 어느 한쪽은 그 재택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이전 대비 더 육아가 집중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힘들어졌다. 그러면서 어쨌든 자녀와 놀아주기도 해야 되고 학습도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육아가 힘들어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작년에 뭐 제가 이런 것들이 뜰 거다라는 것들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고 뭐 보고서에도 기재를 했었지만 지금 제가 이거 준비해서 다시 찾아봤는데 한 가지 틀린 건 이 킥보드 유행은 좀 아니었더라고요. 이 킥보드 유행은 최근에 그 정책이 좀 바뀌면서 굉장히 좀 그 제재가 많이 됐잖아요. 뭐 헬멧 쓰고 다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그것도 한번 좀 줄어든 그런 경향들을 좀 보일 수가 있고요. 이제 마무리 말씀을 한 1, 2분만 드릴게요. 벌써 52분 정도가 됐는데 여러 가지 그 요즘에 많은 기업 분들이 찾으셔서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예측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이거는 정말 상상에 가까운 예상일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 이렇게 바뀌었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이거는 2020년도의 얘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약간 럭비공 같은 느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올해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시기라서 이 작게 이루어지는 것들, 올해부터 이어지는 것들을 조금 더 알아차리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이런 백신 접종에 따라 어떤 키워드가 예상될까요? 질문 네. 너무 좋네요. 네. 질문 너무. 키워드요. 상상에 가까운 예상이요. 후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런 데에서도 뭔가 백신 인증 같은 것들을 하면서 약간 챌린지 같은 느낌의 그런 회자들이 되지 않을까 챌린지. 싶어요. 주식 시장에서, 금융 시장에서 인증을 한다는 거가 저는 되게 놀랐었거든요. 통장 이렇게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카카오는 챌린지였잖아요. 26주 뭐 이런 거. 네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은 건 재미인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좀 열풍이 됐는데 주식 시장도 보면 주식을 나 요즘 주식해라는 거가 인싸 느낌? 약간? 뭔가 나는 생각이 있어. 뭐 아예 뭐 약간 거들먹거리게 만들어주는 요소? 삼성전자 주식 뭐 몇 개 있는데 왜 안 오르지라는 얘기를 그게 몰라서 뭐가 좋은지 아닌지는 잘 모를 수도 있고 근데 그 SNS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증이라는 걸로 뭐가 올라오는지 그 주변에 어떤 연관 키워드나 소재가 등장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백신 접종도 소소하게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면 노년층은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실제 맞아보니까 괜찮더라는 걸 SNS 쓰시진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 젊은 30대 요즘 들어서 속속들이 한 30대 40대들 속속들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20대까지 내려가면 이게 또 다른 양상으로 백신이란 것들을 바라보게 될 거고 백신 자체가 유의미하냐 효과가 있냐 어느 백신이 좋냐보다 백신에 맞는 거에 인증을 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들은 솔직히 들게 되는 거죠. 웃긴 얘기고 야 그게 말이 돼라고 싶지만 지금 많은 것들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챌린지라는 말이 유행이 돼서 챌린지에 자꾸 뭘 붙이려고 하는 현상.
존버라는 키워드가 언제 챌린지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럼 존버라는 키워드와 챌린지는 느낌이 다르고 굉장히 긍정적이게 될 거고, 그러면 경제, 시사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가면 우리가 그동안 어렵고 낯설고 굉장히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했던 분야들이 굉장히 소비지향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네, 뭐 백신 하나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만, 예, 그런 예상 키워드 이런 것들을 좀 붙여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백신 챌린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예측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